치매 초기로 만드는 건 쉬워. 그래서 요양원으로 보내면 돼. 좋아, 빠른 시일 내에 쏘자내자. 늦은 밤 영호는 화장실로 향하다 딸 부부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치매 초기로 만드는 건 쉬워. 우리가 보호자로 만들면 돼. 그리고 요양원으로 보내면 돼.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후견이 맡으면 재산은 우리 마음대로야. 상가도 예금도 전부. 지은이 대답했어요. 영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72년을 살며 겪은 어떤 배신보다 깊은 고통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딸의 목소리,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 노인의 사랑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의 서울은 차갑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았고 거리의 사람들은 목을 움츠린 채 빠르게 걸어갑니다. 이 계절, 추위보다 더 냉혹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박민석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이비 재킷은 예전처럼 단정했지만 그의 표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손목의 시계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은 이제 공허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쓰인 금액들, 합계는 2억 원. 사업은 실패했고 믿었던 파트너는 잠적했습니다. 민석은 전자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중얼거림은 허공에 흩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석을 맞이한 건 한지은이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세련되어 보였지만 눈가의 그림자는 감출 수 없었어요. 결혼 후 일을 그만둔 지은은 남편의 사업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업마저 무너졌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였어요. 화면에는 아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 자존심 때문에 또 어떤 미안함 때문에 멀어졌던 그 사람. 지은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부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한영호였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죠. 전 중학교 교감이었던 그는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해운대에 작은 상가를 소유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아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좀 도와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죠. 딸의 목소리, 그 안에 담긴 절박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기대.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떠올렸어요. 은퇴금, 예금, 그리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그것은 그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딸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영호가 물었습니다. 2억. 지은의 대답은 작았어요.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금액은 그에게도 결코 작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갚겠다. 전화기 너머로 지은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아빠 대신 조건이 있다. 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와 함께 살아라. 1층에 카페를 차려주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며칠 후 서울역에는 짐을 든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과 지은은 부산행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했던 거리들, 그곳에서의 실패와 좌절. 이제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욕망의 그림자를.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영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색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정갈한 셔츠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손에는 늘 들고 다니는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영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영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가웠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균열을 만드는지. 해운대의 상가 1층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이미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카페 준비를 해두었어요. 하얀 테이블과 의자, 따뜻한 조명,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파도처럼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보거라. 영호가 말했어요. 지은과 민석은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해주실 줄 몰랐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니까.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호가 준비한 밥상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많이 먹어라. 영호는 딸과 사위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지은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식탁 아래 민석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상가, 이 위치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 영호는 그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밤이 깊었습니다. 영호는 혼자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없이 밀려오고 부서지고 다시 돌아오는 파도.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영호는 다이어리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딸과 사위, 부산에 도착. 그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희망이, 다른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파도처럼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근처라는 입지 덕분에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지은은 카운터에 서서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찼어요.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제법 카페 주인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미소에 호감을 보였어요.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지은은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실패, 그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카페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매출을 분석했어요. 엑셀 파일에는 일일 매출, 원가율, 손익분기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주말 매출이 높네요. 평일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해야겠어요. 민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화면을 넘겼어요. 숫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되었습니다. 사업가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실패했던 과거를 만회하려는 듯 그는 카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영호는 2층에서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1층 카페로 내려와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손님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딸과 사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영호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영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석이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눈빛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영호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기분 탓이겠지. 그러나 마음 한편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지은과 민석은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석이 영호에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리모델링 계획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 상가 1층만 카페로 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2층과 3층을 함께 리모델링하면 수익이 2배는 될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호는 화면을 천천히 살폈어요. 리모델링 비용, 예상 수익, 투자 회수 기간,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영호가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업체를 알아봤어요. 민석은 빠르게 대답했어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아버님, 이건 기회예요. 해운대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 상가 가치도 오를 겁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영호는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욕심이 보였어요. 영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 돈은 사람 사이의 믿음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했어요. 알겠습니다. 민석은 태블릿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영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빠, 민석이 한 말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괜찮다. 영호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너무 보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지은의 말에 영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 그 말 속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영호는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다음 날 민석과 지은은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호는 2층에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아버님이 너무 고지식하셔.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와주신 분이잖아. 지은이 대답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빚도 갚고 제대로 살 수 있어.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망설였어요. 그래도 당신도 알잖아.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민석의 말에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호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석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그는 카페를 자신의 것처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메뉴를 마음대로 바꾸고 인테리어를 조금씩 손봤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민석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호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이건 내 상가인데. 그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과 사위를 위해 참았습니다. 지은은 남편을 감쌌어요. 아빠, 민석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호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과 민석도 함께였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밥 드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영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민석은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식사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민석과 지은은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지은과 민석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조용한 집안, 딸 부부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영호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그는 멈춰 섰습니다. 딸 부부의 방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영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 순간 그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어. 아버님이 생각보다 건강하셔. 영호는 문틈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잖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 민석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영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치매 초기로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민석의 말이 이어졌어요. 영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그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가 보호자로서 조금씩 유도하면 돼.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아버지가 뭔가 잊으셨다고 계속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병원 데려가서 진단받으면 끝이야. 그리고 요양원으로 보내자.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딸의 목소리,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지금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단받으면? 민석이 물었어요. 후견인을 우리가 맡으면 재산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상가도 예금도 전부. 지은의 대답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영호는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겪은 어떤 배신보다 깊은 고통이었어요.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사람을 믿었던 그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료들을 존중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딸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이면 안 돼. 자연스럽게 해야 해. 민석이 말했어요. 알아. 조금씩 천천히.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화장실로 가는 척 하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그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색 뿔테 안경을 벗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가 부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만이 들렸어요. 영호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평생을 살며 쌓아온 믿음, 가족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만년필을 들고 오늘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딸과 사위, 나를 치매로 만들려 한다. 글씨는 평소보다 흔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셔츠를 입고 가디건을 걸쳤어요. 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어요.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호는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지은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영호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미소 지었어요. 영호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미소 뒤에 저런 계획이 있었구나. 민석도 내려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영호는 짧게 인사했어요. 민석은 태블릿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호는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지은은 손님을 맞이했고 민석은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그러나 영호에게 이 모든 것은 이제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카페로 내려가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그는 느꼈어요. 지은과 민석의 미묘한 변화를.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영호는 대답했어요. 밥 먹었지. 아빠, 오늘 아침은 빵 드셨잖아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잠시 멈췄어요. 분명 밥을 먹었는데 지은은 빵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랬나? 영호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지은은 민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오갔어요.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아빠, 어제도 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민석이 말했어요. 영호는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랬나? 네, 어제 저녁에도 같은 질문하셨어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그는 생각했어요. 지은도 가세했습니다. 아빠, 요즘 자꾸 잊으시네. 괜찮으세요? 괜찮다. 영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식탁 아래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과 민석의 유도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어요.
아빠, 오늘 약 드셨어요? 약? 네, 아침에 드시기로 했잖아요. 영호는 아침에 약을 먹기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아, 잊었나 보구나. 영호는 말했습니다. 지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정말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러나 지은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영호는 대답했어요. 지은은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어요. 다이어리를 펼치고 그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딸과 사위의 유도가 시작되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 나는 속는 척하겠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당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이 들렸어요.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며칠 후 영호는 조용히 외출했습니다. 지은에게는 산책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해운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카페와 상점들이 붐볐어요. 영호는 한 휴대폰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떤 걸 찾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간단한 휴대폰 하나 주세요. 보조용으로 쓸 겁니다. 영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작고 간단한 휴대폰을 권했어요. 영호는 그것을 샀습니다. 검정색 케이스에 넣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첫 번째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다. 좋으셨겠네요. 지은은 웃으며 커피를 건넸어요. 영호는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계획이 담긴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영호는 보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결심했어요. 녹음하겠다. 영호는 이른 아침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어요. 거리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서면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사무실. 도윤은 영호가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할 때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똑똑하고 성실했던 학생은 이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사무실 앞에 섰어요. 간판에는 김도윤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도윤은 영호를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검정 수트를 입은 그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얇은 프레임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도윤아. 영호는 악수를 청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그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영호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영호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딸과 사위, 카페를 차려준 일, 그리고 그날 밤 문틈으로 들은 대화. 도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치매로 만들어서 후견인을 맡는다.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범죄 계획입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찾아왔다. 영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다. 영호는 주머니에서 보조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정 케이스에 쌓인 작은 휴대폰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하실 생각이시군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영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받아 살펴보았어요. 이 휴대폰으로 녹음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대화를 명확하게 담는 거예요. 계획, 의도, 구체적인 방법까지. 어디에 두면 좋겠나? 영호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방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돼요. 도윤은 영호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녹음 앱을 켜는 방법, 소리가 나지 않게 설정하는 법,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영호는 또박또박 들었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았던 그는 배우는 것에 익숙했어요. 알겠다. 해보마. 선생님 조심하세요. 도윤은 영호의 손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은이 물었어요.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했다. 영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1층 카페가 내려다 보였어요. 지은과 민석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호는 보조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녹음 설정, 소리 없음 모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은과 민석은 카페 준비로 분주했어요. 아빠, 아침 드세요. 지은이 아래층에서 불렀습니다. 영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부부의 방 앞에 조용히 섰어요. 아래층에서는 손님들의 목소리와 커피 머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과 민석은 완전히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영호는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민석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영호는 보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것이죠. 영호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침대 옆 협탁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책들 사이에 휴대폰을 밀어 넣었어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온 영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과 민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영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빠, 늦으셨네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좀 늦잠 잤구나. 영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휴대폰을 회수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지은과 민석이 외출한 틈을 노렸습니다. 아빠, 우리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두 사람이 집을 나서자 영호는 즉시 움직였어요. 휴대폰은 그대로 있었어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곧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아버님한테 같은 질문했어.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아침에 뭐 드셨냐고 물어봤어. 밥 드셨다고 하시길래 빵 드셨다고 했지. 지은이 대답했어요. 잘했어.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해. 영호는 파일을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예약했어. 정신과. 좋아. 거기서 진단만 받으면 끝이야. 민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호는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명확했어요. 치매로 만들려는 계획, 후견인 신청, 재산 처분. 영호는 이어폰을 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휴대폰을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들고 오늘의 기록을 적었어요. 녹음 완료. 명확한 증거 확보. 병원 예약은 다음 주.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영호는 증거를 확보한 뒤에도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1층 카페로 내려갔어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영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민석도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영호는 그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파도처럼 부서질 뻔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영호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피곤하시죠?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석이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한번 병원 검진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기 검진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 생각해보마.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과 민석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금씩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신이 또렷하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산책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고 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호는 버스를 타고 서면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도윤은 영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영호는 가방에서 보조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된 파일들이다. 도윤은 휴대폰을 받아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파일을 재생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모든 파일을 들은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영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도윤은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나는 끝까지 속는 척 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상가를 매도할 준비를 해두고 싶다. 그리고 모든 예금을 정리할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주게. 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그건 저들이 원하는 건 내 재산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재산을 먼저 정리하겠다.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영호의 결심을 읽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잠깐 여행 다녀오려고요. 여행? 네, 발리로요. 민석이랑 결혼 후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다녀올게요, 아버님.
카페는 임시 휴업하려고요. 영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라. 젊을 때 좋은 추억 만들어야지. 정말요? 아빠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걱정 말고 다녀와라. 지은과 민석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영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너희가 떠나는 그 일주일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다. 며칠 후 지은과 민석은 짐을 쌌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어요. 아빠, 정말 다녀올게요.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전화 자주 드릴게요.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도 인사했어요. 아버님, 잘 계세요. 그래. 두 사람이 집을 나서자 영호는 창가에 섰습니다. 택시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영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나야.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부터 시작한다. 준비한 대로 진행하자.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순서다. 그날 밤 영호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이 들렸어요. 영호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만년필을 들고 오늘의 기록을 적었어요. 딸과 사위, 발리로 출발. 일주일의 시간.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다이어리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평생을 살며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파도는 부서져도 다시 돌아온다. 나도 그럴 것이다. 비행기가 발리로 떠난 그날, 영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호는 정갈하게 셔츠를 입고 가디건을 걸쳤어요. 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영호는 은행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금을 모두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부요? 네, 전부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모은 은퇴금, 월세로 쌓인 예금,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확인 도장 부탁드립니다. 영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다. 은행을 나온 영호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상가 매도 계약서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구매자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금 거래로 즉시 진행됩니다. 영호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로 이름을 적었어요. 35년간 운영했던 상가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생했네, 도윤아.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이게 맞는 길이야. 오후가 되자 영호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디까지 옮기면 되나요? 내 물건만 옮기면 돼요.
1층에 있는 것들 말고요. 영호는 자신의 집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책, 낡은 가죽 다이어리, 예전 졸업 앨범. 그것들만이 영호가 가져갈 전부였어요. 지은과 민석의 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옷, 가방, 생활용품들 모두 상자에 담아 짐보관소로 보냈어요. 이 짐들은 짐보관소 3번 칸에 보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영호는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 이제는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영호는 마지막으로 1층 카페를 내려다봤습니다. 파도처럼이라는 간판이 여전히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간판 아래서 일어났던 일들은 더 이상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쓰나미였죠. 저녁 무렵 영호는 동래구의 작은 단독주택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미리 구해둔 집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고맙다, 도윤아.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못했을 거야.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도윤은 영호를 도와 짐을 풀었습니다. 책장에 책을 꽂고 옷장에 옷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작은 책상 위에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영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자를 작성했어요. 너희 짐은 짐보관소에 있다. 찾아가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영호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나는 내 존엄을 지켰다. 그날 밤 영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존엄을, 복수가 아닌 해방을. 발리의 호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과 민석은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휴가는 즐거웠습니다. 푸른 바다, 따뜻한 햇살, 그리고 꿈 같은 시간. 민석이 말했어요. 내일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응, 아버지 병원 예약도 다시 잡아야 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지은은 무심코 문자를 열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이것 봐. 민석이 다가와 화면을 보았습니다. 문자는 짧고 차갑게 적혀 있었어요. 너희 짐은 해운대역 근처 보관소에 있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찾아가라.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 뭔가 잘못됐어. 당장 돌아가야 해. 민석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호텔을 체크아웃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발리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지은은 계속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짐을 보관소에 보냈다는 거지? 민석도 초조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아버지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연결되지 않았어요. 민석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택시를 탔어요. 해운대 상가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지은은 계속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혹시 아버님이 어디 쓰러지신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어. 건강하셨잖아.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택시가 상가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내렸어요. 1층 카페를 보고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파도처럼이라는 간판만 쓸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당겼지만 잠겨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어. 2층으로 올라가 보자.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2층 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구도, 짐도, 아버지의 흔적도.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은 자신들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도 침대도 책상도 민석의 태블릿도 지은의 옷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민석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은은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도 책장도 낡은 가죽 다이어리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어디 가신 거야? 민석도 거실로 돌아와 소파가 있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텅 빈 바닥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문자를 보내고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보관소로 가보자. 문자에 주소가 있잖아. 두 사람은 서둘러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해운대역 근처의 작은 보관소였어요.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짐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짐이 모두 있었어요. 옷, 책, 민석의 태블릿, 지은의 화장품, 모든 것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상자를 보며 무너졌어요. 정말이었어. 아버지가 우릴 쫓아낸 거야.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둠이 깔린 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은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일단 여관이라도 잡자. 오늘 밤은 어떻게든 보내야 해. 두 사람은 근처 여관으로 갔습니다. 좁은 방에 짐을 풀었어요. 지은은 침대에 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런 소리를 가지만 않았어도.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돌아섰어요. 나만 잘못한 거야? 당신도 동의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지은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침착했어요. 아빠. 지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도착했구나.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이 비어 있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나는 이사 갔다. 이사? 왜요?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영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너희가 원하던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 휴대폰을 빼앗아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영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력? 너희가 노력한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다. 아버님, 나는 모두 들었다. 나를 치매로 만들려던 계획, 후견인을 맡아 재산을 가로채려던 음모, 모두.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아빠, 우린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오후 2시 동래구 커피숍 온천으로 와라. 마지막으로 줄 게 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들의 계획이 모두 들통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오후 2시 동래구 커피숍 온천. 지은과 민석은 초라한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여관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두 사람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지은의 눈은 부어 있었고 민석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우가 보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색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정갈한 셔츠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손에는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영우는 두 사람을 보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은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영우는 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침착한 눈빛 속에 분노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짓으로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영우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어요. 여기 1억이다. 지은은 봉투를 보며 떨렸습니다. 아빠, 그걸로 다시 살아라. 서울로 돌아가든 다른 곳으로 가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영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가는요? 집은요? 상가는 팔았다. 예금도 모두 정리했다. 나는 동래구에 작은 집을 얻어 살 거다. 아빠, 그럼 우린.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우는 딸을 바라보았어요. 너희가 원하던 건 내 재산이었잖느냐. 그래서 없앤 거다. 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우는 민석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용서? 너희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 내 정신을 빼앗으려 했어. 그게 용서받을 일이냐?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우는 피했어요. 아빠, 우리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은아. 영우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나는 너를 평생 사랑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자라는 모든 순간을 함께했어. 교사로 살며 번 돈은 모두 내 교육비에 썼고 은퇴 후에도 너를 위해 아껴뒀지. 영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 내 존엄을 빼앗으려 했어. 그게 사랑하는 딸이 할 일이냐?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제발. 이게 마지막이다. 1억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영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그 말은 잔혹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안 돼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영호는 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다. 너희는 나를 이용하려 했어. 그건 가족이 아니야. 영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울부짖었어요. 아빠, 아빠. 하지만 영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피숍을 나섰어요. 밖에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동래구의 작은 단독주택,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영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해온 출판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는 글을 쓰고 있었어요. 만년필을 들고 원고지에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파도는 늘 부서지지만 결국 돌아온다. 그의 옆에는 옛 친구 이은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린넨 자켓에 미색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원고를 읽고 있었어요. 독서용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영호 씨, 이 글 좋네요. 진솔하고 깊이가 있어요. 고맙소, 은자 씨. 영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이은자는 출판 편집 경력이 있는 옛 동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영호가 쓴 글을 이은자가 다듬고 함께 책으로 엮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이은자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괜찮소? 이렇게 글 쓰고 책 만드는 일이 좋더군요. 따님한테서는 연락 없으세요? 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없소. 그게 더 낫소. 이은자는 영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영호는 그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영호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지은에게서였어요. 영호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뜯어 읽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지금은 그때의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아빠가 주신 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민석이랑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언젠가 제대로 된 딸이 되어 다시 찾아뵙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영호는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라.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미소도 함께 있었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다시 원고를 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호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영호는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자라는구나. 상처를 받아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이은자가 차를 들고 나왔어요. 영호 씨, 차 한잔 하세요. 고맙소.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영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파도처럼 살아야겠소. 부서져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 이은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우린 아직 시간이 많아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보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영호는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복수보다 깊은 건 용서이며 그 용서조차도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바다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끝없이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다시 돌아오는 파도. 한 노인의 조용한 삶이 그렇게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일까요? 복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